오늘 행사는 8세골 살롱 코스모스 오리지널 함께 보기 시즌2의 마지막 행사로서 저희가 약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하는 것처럼 임영환 박사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오늘 9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또 칼세건 코스모스 오리지널의 9편을 전체를 본편 한번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칼세건 코스모스의 번역자이신 홍승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님과 임영환 박사님 두 분을 모시고 대담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대담 주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칼세건 코스모스의 9편의 주제가 별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고 그것이 어떻게 수명을 마무리하고 그 수명이 어떻게 새로운 별들과 행성과 생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천문학이나 학문의 역사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문학계 원로 교수님이신 홍승수 교수님과 거의 별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이 별 같은 홍승수 교수님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한국 천문학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한국 천문학계에서 어떤 또 다른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시즌2도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던 것보다 오늘 5분 안에 다 끝내도록 하고요. 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홍승수 교수님 모셔서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별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별의 일생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뀐 굉장히 새로운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긴 됐지만 오늘 칼세이건이 1980년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별의 일생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물리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때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별이라는 게 오늘 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별이 진화해 나가고 별이 죽으면 어떤 식으로 죽고 어떤 것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별의 일생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칼세이건 특유의 다른 비유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별이라는 게 뚝딱 어디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뚝딱 어디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 태어나게 된 전 단계에서의 원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시즌 첫 번째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별이라는 게 여기가 우주가 처음 태어난 빅뱅의 순간이고요. 요즘엔 8억 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주의 나이 동안 우주가 팽창해 오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별이라는 것도 생겨난 시기가 있잖아요. 대략 우주가 태어난 지 한 4억 년 무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더 빨리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늦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별이 탄생을 하는데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별에 탄생하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료가 되는 것들을 뭉뚱그려서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리온 성운 이런 거 저희 강의 도중에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성운 속에서 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들은 칼세이건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 근데 그런 성운들은 또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성운들이라 그러면 막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나 먼지나 먼지는 고체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이루어져 있는 걸 성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침 또 오늘 보신 홍승수 교수님의 사실 전공 분야가 성운이에요. 성간 물질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를 전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별이 탄생한다는 게 느닷없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운이라고 하는 그런 별의 재료가 되는 곳에서 나오는데 그런 성운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또 어디서 오느냐 하면 처음에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요. 그럴 때 한 대략 38만 년 이럴 무렵에 수소 원자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별이 수소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어떤 성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다음에 별이 일생을 살면서 오늘 칼세이건이 고전적인 주기율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원소들 같은 것들을 별이 다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어요. 그런 과정을 별의 진화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재료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사실 별이 그냥 뚝딱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빅뱅의 처음의 과정부터 이렇게 몇 년이 연결되어서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결과물이 성운이고 거기서부터 생겨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주로 성운을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오늘 전개를 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간에 듣다 보면 태양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망각하지만 사실은 태양도 별이잖아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데 그 태양의 3세대 별이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언급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성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운 속에서 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별들이 이제 쭉 살고 죽어요. 죽으면 중요한 것이 그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그 것들, 뭐 그게 이제 어떤 원소들 같은 건데요. 그런 거를 죽으면서 다시 성운이 되어서 흩뿌려요. 주변으로. 그러면 이제 1세대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곳에서 또 별이 탄생을 해서 2세대 별이 탄생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세대 별은 앞서간 세대의 별이 만들어 놓은 여러 원소들, 산소나 질소나 탄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서 많이 있는 데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일생을 하고 별이 죽으면 또 그 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주변으로 뿌려 놓는 거죠. 그런 토대 속에서 생겨난 게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이나 지구는 사실은 앞선 별들의 삶과 죽음의 과정을 많이 거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원소들을 머금고 태어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3세대, 4세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8세대, 3세대 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따라서 쭉 보시면 오늘은 그 한 편 자체가 별의 일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 완결성 있게 되어 있거든요. 쭉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그 요즘에 그 검색신 그런 구글 얘기하잖아요. 구글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이 뭔지도 나와요. 재미삼아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신 다음에는 그 홍승수 교수님 모셔서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얘기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지만 코스모스 이야기 좀 할 것 같고요. 천문학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천문학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몇 천만 명? 1000만 명? 500명? 50만 명? 10,000명? 굉장히 접근했어요.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천문연맹에서 3년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하기 직전에 이제 새롭게 박사기를 받거나 그런 천문학자들 회원을 가입을 시켜요. 국제천문연맹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가 만 몇백 명. 그러니까 그 중에 7,000명이 미국에 있고요. 그러니까 만 명이라 그러면 이게 전국 전체 인구가 70억이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한 140만 명당 한 명이 천문학자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만 명이라 그러지만 저처럼 이제 현장 연구에서 은퇴한 천문학자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고요. 저도 국제천문연맹 회원이고 홍승주 교수님도 은퇴하신 천문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은 thực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빼고 나면 제 생각에 한 8,000명 정도가 액티브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천문학자 2명을 한꺼번에 본다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분 되게 많이 만났고요. 천문학자 직접 보니까 좋다고 악수라도 한번 하자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그런 뜻깊은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일단 보시고 홍승주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펴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들도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받은 질문들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 주신 질문들 중에 그 겹치는 것들은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항상 우리는 별의 자식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이 우주먼지에서 태어나 우주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미미한 존재라는 회의감에 깊이 빠지곤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분이 종이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신 질문인데요. 이분은 좀 반대로 초신성의 폭발로 우리 몸의 모든 원소가 만들어졌기에 칼 세이건의 표현처럼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무신론이 주는 허무함을 일정 부분 없애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회와 같은 종교 철학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와 과학의 끈을 잇는 아이디어에 대해 칼 세이건은 어떤 답을 해줄까요? 제가 느끼기에 그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은 우리가 이제 초신성의 후예고 우주 먼지의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시는 것 같고요. 처음 질문을 주신 분은 회의에 빠지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같은 걸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승수 교수님과 이미연 박사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코스모스 처음에 시작하고부터 이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연의 경이로운 현상을 막다트리잖아요. 칼 세이건이 늘상 하던 건. 근데 경이로움은 항상 허무함을 같이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종교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모르는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 또 두려움 같은 것들이 뭉쳐서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극복이란 말을 쓰셨지만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으로부터 경이로움과 허무함이 다가오는 것을 칼 세이건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이렇게 직시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직시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살아갈 가치나 삶의 가치에 대한 창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종교가 그 역할을 많이 해왔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게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것 같고 저도 거기에 거의 동의하는 편이고요. 제 경우에도 사실 저는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시차적 관점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죽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추산해서 살아가니까 매일매일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갈 동력을 찾아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무척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노희성 부장께서 하신 질문 보고 연계를 해서 보니까 여기 인터넷에서 받으신 질문 2도 아마 거의 다 연계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과학자가 종교를 갖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연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30몇 년 근무를 했는데요. 근데 묘하게도 구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통계가 있을 겁니다.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만히 보면은 공과대학 교수들보다도 자연과학대학 교수들의 신앙인이 더 많아요. 그럼 이쪽 인문대학 쪽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근본으로 빠지고 들어가면은 결국 어디가 묻게 되죠. 끝에 가서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 단지 과학을 이것을 무엇을 하는데 이용해 먹을 거냐 이렇게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과학을 지식을 보면은 종교하고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종교가 아마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우주 세상의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종교에서 종교에 붙잡히고만 아닌가 그런 물론 저는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갖기 훨씬 이전에 천주교 신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칼 야스퍼스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내 여기 있나.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뭐 거의 5가지인가 6가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죽는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오늘 세이건의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세이건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어디서 온 줄은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어디서 온 줄은 안다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어졌을 겁니다. 이제 그게 허무한가요? 내가 어디서 온 줄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허무해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인간의 뭐 먼지 같은 존재라든가 확실히 꼭 그렇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 또 뭐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한테 지금 제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입을 통해서 헌 얘기와 마찬가지로 내 뒤로 호두 껍질 속에 갇혀 있어도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좀 관점을 달리 보셔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보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조금 강조해서 제가 오늘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사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조성, 인체의 화학 조성 그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물론 관여하고 있는데 결국 한 1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여 가지. 수소야 뭐 제일 많으니까 하여간 들어와야 될 거고 CNO,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젠 그것하고 뭐 EN이, 설톤이 뭐 이런 것들 한 10여 가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수소와 헬리움을 제어하고 나면은 이 10여 가지가 우주에 제일 많은 물질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쪽 세상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생명들도 뭐 지구들은 별 생각 없을 거예요.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생명은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렇게 우주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주적 일체성, 통일성 이런 거에 접근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주적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냥 알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 뿌리박고 있는 지구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것도 아까 내가 여기 언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는데 꼭 마찬가지로 지구도 그런 걸 테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그 긴 역사, 요즘 빅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지구를 이제 그냥 영구불변의 존재로 보지는 않게 되잖아요. 자연도 당연히 복병해야 되는 문제일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세상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무 길게 하나 있잖아요. 그 야스포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5가지 그 얘기를 하면서 야스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종교의 가르침목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종교와 이렇게 벗어나는 식의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종교에서는 모든 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봐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여기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 그렇잖아요. 적어도 물질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는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한화되는 것도 압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 하는 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짧은 시간 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종교가 신앙이 가늠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과학하고 신앙을 갖는 것하고 저는 그렇게 서로 배치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양쪽이 다 보완적으로 그렇게 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과학하시는 분들 깊게 있게 과학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시면은 그러면 인류가 이 세상이 훨씬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워낙 깊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생각할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진행을 일단 해야 되니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온라인에서 받은 건데, 이제 코스모스를 번역하실 때에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거나 어떤 번역을 하실 때 어떤 초점을 맞추셨던 부분, 혹은 어려우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온라인에서도 있었고, 저기 그 현장에서도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관련해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아마 칼 세이건이 저기 이제 무신론을 이렇게 품풀 냄새를 풍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번역을 하실 때 약간 불편하시진 않으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모스를 번역하게 된 거는 전적으로 노희성 씨 탓입니다. 여기 사이언스 북스 탓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일을 했었던 권기호 부장 탓이고, 안 하려고 집요하게 도망 다녔습니다. 이거 번역 안 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번역할 때 손을 댈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최전선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열성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번역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편집진에서 그래도 당신이 나이가 제일 많이 먹어서 그래도 당신은 테녀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 뵙기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보다 더 젊은 교수들은 정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찍 태어난 그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는 한국 천문학의 어떤 의미에서 제1세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963년에 대학을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출신으로 외국에서 박사를 한 제가 1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저는 압박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금 그 팔을 비틀음에 내가 좀 꺾였고, 또 하나는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이 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천문학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걸 번역하다 보면 끝없이 내가 줄을 달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문과학책을 잘 안 읽는 이유가 주가 많아서 내가 안 읽거든요. 아니 왜 주에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다 쭉쭉 쓰면 될 텐데. 근데 이거 번역이니까 내가 본문에 쓸 수는 없잖아요. 줄을 달아야 할 텐데 그거 지겨운 일일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주 달린 책을 보기 싫어하는데 내가 줄을 달아야 되니 이거 헛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주 달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이런 겁니다. 줄을 달 만한. 근데 또 그거 때문에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온 지가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 이게 팔리겠느냐? 그건 제가 정말 무식해도 많이 무식해가지고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표집진에서 얘기는 뭐냐면은 1980년대 이 책이 나왔을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칼 세이건의 그 TV 방영을 보고 완전히 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 과학과 멀어져 있는 양반들인데 이 책이 나오면은 그들의 그 젊었을 때의 열정은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참 사이언스북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걱정을 하더란 말이죠. 또 그 얘기 들으면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빚을 지고 있구나. 내가 국록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물론 번역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건 뭐 제가 딴 일하고 또 게으른 탓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서 노희성 씨 속을 굉장히 많이 썩혀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일본 가 있을 텐데 뭐 하여간 일본 회의석상에도 뭐 전화가 오고 뭐 메모지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제 딴에 번역을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좀 몇 가지 썼네요. 이 질문을 받고. 세이건의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나믹한 제스처며, 뭐, 발음은 그 아티큘레이트한 그 발음이며 이런 거,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그래도 세이건의 이런, 인격적인 특성 같은 거를 언어에 표현해줘야 되니까, 이건 우리말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하여간 냄새를 나게끔 해야겠다. 굉장히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 다니면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번역된 물리학책까지 공부하다 좀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읽어봤더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말인데. 근데 나중에 영어로 읽으니까, 이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번역책은 물론 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제는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번역이 많이 나옵니다. 사이언스북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번역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할 당시만 해도 좋은 번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살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독성이죠. 가독성. 우리 말을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세이건을 싫어했습니다. 한참 이게 방영될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이 양반이 나오면 millions of billions 이런 아니 한두 번 들어야지. 이걸 그게 싫었어요. 나는 그게 싫었고, 그리고 동양의 학자가 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만, 학자라는 사람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는 거 이거 옳은 게 아니다. 저는 그 유경로 교수님한테 아주 그냥 쇠뇌를 당한 사람이어서 신문에 글 쓰고 그러는 것조차도 학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특히 과학자가.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이건이 학자를 내려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이건 내가 싫어했었어요, 사실. 저 친구도 공부를 안 하고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그랬는데, 이 책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세이건이, 이 책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근거하기 위해서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인 지식들, 천문학적인 지식들, 그거는 확보부당한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노희성 씨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명현 박사도. 사이언스, 이거 지금 거의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세이건이 위대한 학자라는 거는, 위대한 과학자라는 건, 이 양반이 그냥 대중을 혹하기 위해서 한참 패셔너블한 그런 사이언티픽 팩트를 내놓는 게 아니라 확보부당한 근거가 있는 걸,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후에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을. 정말 놀랐어요. 줄을 달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줄 달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건 제가 본문에다 녹여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확했고, 이 사람이 구사하는 문장의 그 다이나믹한 면, 그거 살리려고 저는 애를 썼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양반이, 저는 이게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번역할 때. 그러고, 그 텔레비전 통해서 볼 때도 천문학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게 그거 다 안 봤습니다. 사실 저는 역세편 시리즈를 이고 있습니다. 그 초문학생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이 초문학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사, 서양 철학. 그러면 좋겠는데, 동양 철학 얘기해요. 신화 얘기를 사방에서 끌어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생물은 또 왜 그렇게 끌어다 대는지. 전 생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그 다음에 그 맨 챕터 앞에 나오는 인용문 보면 어디서 끌어왔는지 도저히 번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용문들을 끌어내요. 그 다음에 지질학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있던 자연과학대학에 다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제가 번역한 게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붙잡고 내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말이 되는 거냐? 물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생물 공부합니다. 그래서 생물 모르는 거는 맨날 그 아이 붙잡고 물었고. 고생물학 하는 아이도 있는데, 그 고생물학 하는 아이한테도, 잘 모르겠는 거 물었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서양 철학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조예가 있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한테 열심히 물었고, 그게 저 혼자 번역한 건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그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할 겁니다, 아마. 번역된 것이. 그럼 다 됐나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제가 고생한 건 그런 겁니다. 하여간 고생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신 질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번역과 세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것까지 다 나와서 세이건을 싫어하셨다는 커밍아웃까지 들었습니다. 추가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퇴임을 한 1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외계 행성하고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외계에 생명이 있을 거냐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세이건이 쓴 논문들이 읽게끔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훌륭한 과학자야. 대단히 훌륭한 과학자야. 내가 정말 죄스럽게 그 양반을 마음으로라도 폄훼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 창피한가 하면은 미국의 천문학자는 천문학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대강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금을 울릴 정도로 깊이 있게 아는데 이건 나는 과학자라는 녀석이 이게 난 뭘 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자괴감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성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늦기는 했지만도 그 후에 열심히 제가 책 읽으려고 그랬고 이제 빅 히스토리 그런 관점에서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한국의 천문학을 보급한다는 뜻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번역했습니다. 교과서 특히. 근데 그거 번역해서 인쇄 받아본 적이 크게 없습니다. 1년에 그저 한 20만 원 받을까? 그것도 공동으로 번역한 거니까 공동 번역한 사람들은 뭐냐 술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그 인쇄 가지고 안 되고 주머니 털어서 술 한잔 먹고 그런 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코스모스에 정말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인쇄를 꽤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버드 스미소니언의 그 센터 포 아스트로피직스에 한 반년 넘게 가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과학재단에다가 세바티칼로 내가 가니까 거기 가서 공부 좀 하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너보다 젊은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기 가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서 뭘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인쇄를 주더라고요. 노희성 씨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버드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번역소로만 인쇄를 받지 마시고 저술로도 인쇄를 저술을 하나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좀 밀어주십시오. 저희 요 질문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칼 세이건의 써온 글쓰기가 어떤 무슨 빅히스토리를 한국 사회에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이제 빅히스토리를 지금 책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명현 박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빅히스토리를 한국에 또 소개하고 있는 한 명의 과학자로서 칼 세이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칼 세이건 이제 1980년이면 제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다큐멘터리 나오고 책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헐적으로 칼 세이건 소개가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저도 다큐멘터리 보고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과학책으로 읽었어요. 그때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같은 반에 친하던 친구가 읽더니 이건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역사책이지? 저는 이제 과학책으로만 읽은 거예요. 그 다른 친구가 또 나중에 오더니 아까 신화 이런 얘기 하셨지만 또 문학책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읽혔고요. 그래서 커서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과학자의 눈으로 과학도의 눈으로 볼 때 과학밖에 안 보였는데 또 이렇게 문학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거 문학책이고 또 역사책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코스모스 13편을 선생님도 그때 다 못 보셨을 때는 저도 조금 이렇게 졸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얘기가 주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성급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과학 얘기를 알고 싶은데 그 얘기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걸 1시간 내내 딴 얘기 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처음에 봤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학 가서 TE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교를 하는데 그 교양 천문학 조교를 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에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네덜란드 학생, 네덜란드 그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네덜란드 교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조교를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된 거죠. 네덜란드말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영어도 잘 못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하는데 그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교수님이 아프셔갖고 제가 대신 강의를 10주 동안 하게 됐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영어로 네덜란드 애들한테 강의를, 특히나 과학을 모르는 학생들. 그거 하면서 그 코스모스를 영어로 읽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 전에. 근데 읽으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죠. 선생님 말씀 번역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방대하게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도저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른 틈새 전략을 사용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읽었고요. 근데 생각을 많이 바꿔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과학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제가 그 글쓰기 첫 번째 칼 세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주제로 썼지만 거기에 나온 테마 자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한국문화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고 또 이렇게 정말 그 빅스토리 말씀도 하셨지만 빅스토리란 말이 없을 때 과학과 어떤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자체가 융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 또 사실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학창 시절부터 다 이렇게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오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좀 이렇게 어떤 한 시대에 응원하셨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빅스토리라는 걸 가지고 책도 쓰고 지금 그 빅스토리 연구에도 만들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모두를 끌어가기보다는 다른 분야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시고 저는 무신론자라고 하기보다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뭐 제가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혐오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뭐 버려야지만 선생님과 가까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함에 대해서 하는 자세에서 꼭 신앙이 필요할까? 이것에 저는 이제 의문부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토론거리가 생길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도 한참 전에 그 태국에서 한 열흘 동안 밤을 같이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데리고 올림피아드 대회 나갔는데 선생님은 4시인가 5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한참 자야 될 시간인데 근데 이제 마땅히 제가 뭐 일어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풀풀 자고 있었고 그걸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종교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열흘 동안 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을 어쨌든 사랑하게 되신 선생님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칼 세이건이 이렇게 남겨진 족적이 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그 질문 2가지 답변을 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그 천사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지식 생태계를 충격에 빠뜨린 올해 최고의 과학 도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인류 진화와 폭력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 내일의 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중앙일보 동아일보 2014 올해의 책 선정 2014 한국출판문화상 번역부문 수상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이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 지금 현장에서 나온 질문하고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은 천체 물리학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관심이 적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부가 문제인가요? 교육이 문제인가요? 사회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밤하늘을 볼 여유도 없는 현실이 문제인가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장에서 나온 질문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더 대답을 아마 연관시켜서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꿈이 천문학자입니다. 막연히 별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것을 넘어서 천문학자는 전문적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의 꿈나무에게 천문학자로 어떤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전체 물리학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은 전체 물리학하고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고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난 50여 년 동안 졸업을 하면서 숫자가 많지는 않아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치고 지금 밥벌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정년 퇴임하고 한 1년 동안 1년도 못 놀았는데 거기 붙잡혀 내려가가지고 거기 그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에 원장을 제가 4년 동안 하고 작년 6월 말에 풀려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좀 천문학 공부한 사람들을 거기 직원으로 뽑으려고 데려올 수가 없는 거야. 다 연구소에 가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온다는 겁니다. 이런데 나는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먹고 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천문학 물론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한 가지 좋은 것은 하늘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에는 이게 지방색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아주 희박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하면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천문학자로 행동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취직하시면 돼요. 여기 취직할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먹고 사는 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겁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 우리의 너무 근시안적인 미래관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거 매맞을 소리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어머니들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저한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뭔가 묻고 그러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에 관해가지고. 그리고 이 녀석이 시도 때도 없이 제 연구실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자기 싸가지고 질문을 들고 와서 묻는 겁니다. 저한테. 참 힘들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그 의무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학생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야, 요 놈은 그래도 천문학과 들어올 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고가대학을 갔더라고. 그래서 붙잡아서 야, 너 어떻게 인간이 배신을 해도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너무 나하고 인간관계를 쌓은 게 몇 년인데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달랑 고가대학을 하면 이게 되겠느냐. 전전쟁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도저히 제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정말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아니 제가 그 부모님들은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걸 말릴 정도였는가는 충분히 건강하게 하지 말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늘 집이 못 가잖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금년에 한국천문학회가 성립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넘도록 50년사 편집을 제가 관련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50년이라는 긴 세월이에요? 짧은 세월이에요? 한 세대 좀 넘는 거 아닙니까? 천문학이, 대한민국의 천문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50년 전에 15명이 앉아서 학회라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천문학 전공한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15명 중에. 근데 지금 한국의 천문학자 몇인 줄 아십니까? 한국 천문학자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200명. 100명. 3명. 500명이요. 900명입니다. 900명.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동안에 14명이 900명으로 늘었어요. 물론 900명이 다 아주 활동적인 연구자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아마 한 300명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더라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얘기는 한국 사회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겁니다. 제가 63년에 대학에 들어갈 때 한국 천문학이 그렇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조차도 못했고, 생각은커녕 난 그런 건 관여도 안 했으니까 생각. 그래서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가 나중에 뭐가 될 거냐 하고 고민하시는 거, 이 학생이 일로 진로로 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그거 다 틀려요. 우리 아버지도 틀렸고요. 우리 어머니도 틀렸고, 저 자신도 사실은 틀렸어요. 제가 천문학교에서 먹고 살 수 있으려고 저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나 틀리게 말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좀 누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믿고 그냥 도도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정부 탓할 필요도 없고 사회 탓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아까 그 학생 얘기는 하나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학생이 공과대학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천문학과 강의를 듣는 거예요. 저희 대학의 강의는 안 듣고 이 학생이 천문학과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학원은 공과대학 또 가더라고요, 이놈이. 야, 이거 정말 인간 믿을 거 못되네. 그러더니 한 학기 하더니 천문학과 대학원 1년 하더니 천문학과 대학원으로 다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됐는가 하면 이제 머리가 커져서 아버지 엄마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천문학과 대학원 다시 들어오더라.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니가 문제를 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칼 세이건도 그 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천문학을 먹고 살 수 있을지. 그때 과학 선생님이 셰플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하버드 천문대에 계셨던 분인데 그 사람이 그 전업으로 천문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천문학자를 결정을 아니 셰플리 얘기하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칼로우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알아낸 사람인데요. 하버드에 디렉터로 갈 때 디렉터를 뽑아올 테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코미티를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미티에서 이 사람을 여기 디렉터로 데리고 와야 될 거냐 이제 이거를 따지는데 거기 어떤 생물학자가 그 할로우 샤플리라는 사람이 이러저러한 사람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개밀 연구한 사람 아니요 그러는 겁니다. 천문학에서 개밀 연구했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정말 할로우 샤플리가 개밀을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천문대에서 밤새고 관측하고 아침에 좀 자야 됩니다. 한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어젯밤에 관측한 사진 검파를 이제 현상해야 되니까 일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검판 현상하러 가기 전에 바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더니 개미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제 매일 그 개미를 관측을 했어요. 그것도.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이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버드 코미티에서 할로우 샤플리가 천문학자로 얼마나 위대한지 난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람이 쓴 개미에 관한 논문을 보거든 이 사람은 훌륭한 과학자다. 그러니까 디렉터로 데려올 만하다. 그래서 디렉터가 됐습니다. 물론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예정된 시간이 지금 9시까지인데 저희 한 1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15분까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지금 이제 그 질문들이 많이 남긴 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천문학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젊은 과학도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과학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한국과학계가 21세기 초반에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우주 생명에 대한 얘기나 뭐 다른 얘기들도 이 안에 좀 많이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네, 저기 홍승수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수 교수님이 한참 전부터 이렇게 그 해오시던 그 전공이 이제 성간물질 쪽이신데요. 해오시던 작업 중에 하나가 우주생물학 그 세미나를 하셨어요. 한참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도 우주생물학이라는 게 이렇게 집결되어 있는 다른 독립된 학회 같은 게 없는데 그 시절부터 우주생물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시고 그 이제 워크샵 같은 걸 이제 여시기도 하고 토요일이었나 뭐 이렇게 오후마다 세미나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도 이제 우주생물학에 관심을 가지고 학회도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이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그 굉장히 붐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주생물학이라는 게 이제 외계 생명체를 찾아가고 연구하는 작업인데 실제로 우주 그 생물학의 그 연구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손에 잡히지 않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굉장히 임박한 거죠. 화성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구에 관심을 많이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빙하가 있는 남극이나 이런 곳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 화산 옆에서 살아가는 것들, 빛이 없는 심해자나 동굴 속에 살아가는 이런 지구 속에서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론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이지만 그 척박하다고 생각되는 환경에서조차도 가서 보면 볼수록 생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외계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돼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지리학도 빅 지오그라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화성이나 달의 그 지리적인 연구 같은 것이 잘 돼 있거든요. 위성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뭐 빅히스토리 얘기하면 좀 빅 지오그라피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좀 이렇게 태양계도 어떤 학문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고요. 지질학이나 뭐 생물학도 다 행성과학이랑 합쳐지면서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번 세기 가장 그 중요한 천문학의 테마는 오리진에 대한 기원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는 우주론적인 기원을 통해서 정말 그 우주 자체가 생겨나고 별이 생성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 목격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인데 이제 지구 생명을 벗어나서 더 보편적인 우주 생명. 그러니까 하나와 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화성에서 뭐 박테리아 같은 존재라도 발견이 되면 지구라고 하는 유일한 곳에서 2개로 확장이 되면 그건 3개, 4개로 여러 개로 확장이 되는 그런 것이라서 그 21세기 천문학은 결국은 오리진의 문제인데 우주론의 문제하고 우주생물학, 우주생물학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주생물학 학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발표를 할 때 항상 보통 학회 발표보다 한 10분이나 15분이 더 길어요. 발표자가. 왜냐하면 거기 모인 분들이 지질학자도 있고 천문학자도 있고 뭐 심지어는 SF 작가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학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특히 이제 천문학이나 물리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생물학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권장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물학적인 내용을 하게 됐잖아요. 우주생물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서 그 여기서 일반 생물학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요. 손 든 것에 따라서 보고는 자기가 할 이야기를 위한 인트로덕션을 한 15분 정도 해요. 천문학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각 분야를 써머리해서. 근데 최근 몇 년, 한 5년 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부 때부터 우주생물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의 패컬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조류가 21세기에 지금 그 핵심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홍승수 교수님이 그 워크샵을 벌써 제 기억에 한 20여 년 전, 15년 그 정도 전부터 이끄셨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발표도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해안을 갖고 계셨다는 게 굉장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되게 놀랍고요. 또 강의도 아까 하셨지만 생명과 외계 행성, 그게 사실은 8세기관이 옛날부터 부르짖던 그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런 쪽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요즘에 어떤 천문학이 나아가는 방향과 좀 일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고 얘기하고 싶은데 창조경제라는 그 창조경제 창조 그 소리가 들었을 때 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국가에 기대했던 게 그런 건데요. 아, 이게 좀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가 뭘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물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천문학계에 주어져 있는 문제가 뭐냐?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우리 보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아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고, 국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천문학 연구를 하려면은 국제협력을 하지 않고는 이거 되지가 않아요. 한 국가의 재정적인 능력 가지고도 사업을 벌릴 수가 없어서 늘 여러 나라가 같이 덤벼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그런데 눈을 뜨고 돈을 과감하게 내주셔야 된다.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천문학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규모의 망원경을 만드는데 한국이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뭐 희망적입니다. 그런 거는. 사람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천문학 떠나요. 중학교 오면 천문학 해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친구들 어떻게 잡아와야 되느냐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계 생명 그러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이걸 고민을 해보니까 외계 생명이 어떤 고민을 결국 나에 대한 질문이더라고요. 지구 생명에 대한 문제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더라고요. 외계 생명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까 자연보고 얘기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앞으로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저기 저 행성에 문명권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금방 궁금한 게 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동네의 종교는 어떤 걸까? 그 동네의 신은 지구인의 신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들에게도 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 그 동네의 사회학은 어떨 걸까? 그 동네의 정치는 어떨 걸까? 지구의 미래는 암담한 점이 있다. 근데 저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살아남았을까? 우리 희망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창조 경제거든요. 코스믹 스케일에서 보는 경제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좀 바뀌어줬으면 하는 것이 큰 문제고, 현대 과학에서 뭐 우주론 물론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외계 생명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브레인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외계인의 브레인의 작동 원리 같은 거, 그런 걸 알면은 우리 브레인을 알기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코스믹 유니티, 전 우주적인 통일성, 일체성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엄청 많이 알게끔 될 테니까. 그런데 국민 모두가 좀 너그러우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언스 북스가 책도 많이 팔 겁니다. 이런 일 하는 거 참 기특해요. 내가 보고 사이언스 북스. 시민하고 과학자들 사이에 서 있는 입장에서는 과학자들이 시민의 지원과 지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이제 일단은 다 끝났고 지금 9시 15분이 돼서 더 늦으시면 멀게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힘드실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3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여름 전에 아마 진행하게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자세한 거는 저희 블로그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저희가 내는 신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